과유불급 한군태 네. 선생님 모시고 1부에서 절제, 직장에서의 뭐가 넘치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가정과 일상과 그리고 관계에서의 과유불급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챕터에 일상에 대하여 해서 맛있는 음식은 간이 적다. 라고 그 챕터가 나오면서 강연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 흥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과하게 호응을 막 유도하는 사람들 그 성중들이 정말 느끼거나 아니면 뭐 감동했거나 재밌으면 막 웃거나 뭐 반응을 보일 텐데 억지로 막 이끌어내고 어떻게 저렇게 혼자 흥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강연을 할 때는 차분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몰입하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 하신다고. 이제 빠시형님도 강연 되게 많이 하시고 한근태 선생님도 정말 강연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두 번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떻게 강연하세요? 강연은 그냥 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강연 많이 하시니까. 빠시형님. 저는 이게 그 페이스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페이스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있잖아요.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드라마틱하게 쫙 끌고 가는 게 끝에까지 딱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오프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프닝이 제일 중요해. 처음에 딱 이제 그 사람들에서 마음을 확 열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 역시. 강연에서는 오프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쉽지 않아. 어떻게 오프닝을 여세요? 오프닝의 핵심은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라든지 뭔가 그네들이 모르는 거라든지 혹은 나만의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해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정보 이런 걸 들으시는 것들이죠. 역시.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가요. 강연장에 좀 일찍 가서 미리 만나봐야 다 만나면 느낌이 오잖아요. 뭐 물론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거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전 파워포인트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번 코로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로 여러분 네? 이런다고. 어떻게 되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런 거죠. 네. 오늘 오후 강의 때 써먹어야지. 좋은 사람들 웃잖아. 웃으면 끝난 거야. 그러네요. 문을 마음에 무장해제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뭐 제가 이런 자리에 쓸 자격은 없죠. 그럼 오지 말았어요. 맞아요. 그다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솔직하지 않았어 그동안은.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얘기를 왜 해? 다 쓸데기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근태 선생님 책을 제가 이제 여러 권을 읽어보면 문장이 진짜 짧아요. 훌륭하세요.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그냥 A는 B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의 그런 부연, 중언부언을 하지 않으세요. 견말이 없죠. 견말. 네. 한근태 선생님 계속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강연을 한두 번 하니까 매력은 있는데 제가 진짜 못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겸손 모드로. 아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강연을 이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되게 멋지게 살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같은 말을 그렇죠, 해도. 그렇죠. 이건 과유불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이 되게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면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면 그래서 강연한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멋지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게 성장을 그 사람도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저도 최근에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페이스 조절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희 한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제 분량은 한 PPT 한 100장 조금 넘게 하는데 첫 시간은 원래 한 50분 정도씩 하고 10분 쉬면 딱 맞잖아요. 첫 시간은 한 40분 되니까 끝나고 둘째 시간은 한 50분 근접하게 맞추고 셋째 시간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긴장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제 막 초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저절로 해결돼. 네,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 페이스 조절이 참 되게 중요하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처음에는 긴장해서인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또 되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재미있는 위트를 섞어서 얘기할 부분들 다 놓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강연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저 근래 들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강연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강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약간 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지금 같은 시기에 강연이 생산적일까? 이거보다 더 생산적인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게 너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 가설은 뭐냐면 강연의 목적이 정보 전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물론 부동산 같은 거는 정보 전달이 많이 이제 있지만 사실 정보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강연은 정보의 수준을 같이 하자는 거야. 정보의 수준을. 응? 예를 들면 이런 과유불급 같은 거 하면 다 읽게 하는 거야. 전 요새 다 요구해요. 다 책을 읽고 네. 그다음에 네가 읽었다는 걸 증명하라. 오케이. 그래서 A4지 한 장으로 다 요약하게끔 하고 네. 그다음에 질문 3가지를 다 뽑고 교육 담당자가 질문만 모아서 나한테 보내줘요. 네. 카톡이나 이메일로. 네. 그럼 강연을 가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머리가 뜨끈뜨끈해. 그렇죠.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가면은 기업에 강연을 가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소개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프라이팬이 뜨거워졌는데 끝나. 그러네요. 그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딨냐 이거지. 비싼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러면 강연이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질의응답만 하면서도 불이 붙어요. 네. 그래서 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네들이 질문하고 저쪽에서 답하는 거야. 네. 서로가 그렇죠. 나는 중간에 조정만 해주는 거야. 아 맞아요. 이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최악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해. 네. 왜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네. 물어보고 답변하면 자기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죠. 라디오 광고도 중립식권 그러잖아요. 교육이죠. 네. 제가 요새 대기업 사장 회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일주일에 3일씩 조찬 강연을 들으러 가는 거야. 아. 나랑 나이가 같은데 그래서 네. 내가 그 이상하지 않냐. 네. 아니 그 정도 들었으면 됐지. 그렇죠. 그렇죠. 초딩 때부터 들어서 대학교 다녔고 나이 60 넘었으면 지금 정도까지 듣냐? 네. 그래서 내가 들어서 살림 좀 폈냐고 그랬어 내가. 응? 아니 교회 20년 다니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냐? 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들었으면 소화해서 말로 표현하고 네. 상대의 얘기를 듣고 네. 자기 의견을 만들어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이래야지 발전하지. 맨날 듣기만 하냐 이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관 속에도 내가 뭐 유튜브 갖고 가서 계속 들을 거냐. 그래서 난 지금 교육 방법도 저는 굉장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네.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바뀌면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보는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고 넘쳐서 그 정보를 어떻게 자기가 소화할 것인가. 맞아.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정리를 해보고. 그렇죠. 예, 또 축제도 제출하라고 하고. 예, 그에 대한 피드백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진짜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답변하게 하고. 예. 답을 다 본인들이 알아요. 아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저 확신만 주는 거예요 그냥. 예. 맞아. 예. 근데 다독다독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여기 책을 다 읽었잖아. 네. 다 소화했잖아. 근데 저자 입장에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어떤 독서 토론회 가면 책을 안 읽고 왔어. 네. 그리고 저자 직각을 듣겠대. 그래서 내가 왜 오셨냐고 그래. 저기 서로 올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예의잖아 예의. 네, 저자 네, 직각을 들으러 왔으면 네. 책을 읽고 질문을 준비하는 게 예의지. 그렇죠, 그렇죠. 응? 참 우리 참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이상해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예.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을 네. 사람들이. 예, 근데 진짜 과유불급은 정말 읽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네. 예, 책. 과유불급은 저는 몇 시간만 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읽었어요.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네. 오고 가고 그냥. 선생님 책의 전반적인 특징이 예. 되게 이렇게 템포가 빠르고 술술 쉽게 읽혀요. 읽혀요. 맞아요. 제가 쉬운 남자잖아. 쉬운 남자. 근데 내용은 막 때려. 이게 내공이죠. 그냥 네. 그냥 쌓았던 게 있으니까 그 단어에다가 다 넣을 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부 마지막에서 로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한 권 읽으면 진짜 여러 책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그냥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작가 중에 이제 그 말콤 그레드웨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이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편집자거든요. 광고 카피라이터 그쪽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 글을 읽으면은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많은 것들인데 저는 그분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속뜻들도 다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층이 한 3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내가 말콤 글래드웰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젊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거기는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글을 쓰는 것들이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말콤 글래드웰 따위가 한국행에 쓰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오늘 약간 열등감이 해소됐어요. 억울하게 보세요. 말콤 글래드웰. 다시 좀 일깨워드리면 칭찬은 지갑으로 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순말력이 좋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뭐 먹읍시다. 저희는 칭찬해드리고 돈을 받죠. 여기 책에 그런 말도 있어요. 161페이지에 돈 자랑도 일종의 공연이다. 맞아요. 이거 갑자기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자랑하고 막 이럴 때는 돈을 내고 해라. 왜 설날에도 왜 잔소리 맞아. 이렇게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농담처럼.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사회적으로 그런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돈 자랑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많죠. 네. 많죠.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챕터 이름이. 돈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돈 자랑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죠. 정말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돈 자랑을 해. 근데 돈 자랑을 했으면 밥값을 내거나 뭐 친구들한테 뭐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면 좋아. 맞아요. 그리고 뭐 돈 자랑만 해놓고 밥값 낼 때는 n분의 1 하는 애들이 있거든. 네. 아주 내가 싫어해. 아니 진짜 이렇게 막 친구들 만날 때는 되게 돈 아끼고 막 왜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좀 뭐 좋은 데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걔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걔가 너무 아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기분 내자 이번에는 뭐 조금 써서 한번 좋은 데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 나와도 걔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눈치만 보다 못 가는데 보면 막 자기 막 너무 비싼 거 막 사서 SNS에 올리고 이러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껴서 그거 사려고 그러는데. 공감은 합니다. 뭐 어차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해요. 좋아요는 안 눌릴게요. 좋아요는 안 눌죠. 그냥 싫어요를 눌러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좀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외국 여행 가고 이런 것도 SNS에 너무 올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 이해는 돼. 왜 자랑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사람들 SNS 이렇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 뭔가 허한 사람이야. 네, 저도 뭔가 정말 행복하거나 정말 만족하거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올릴 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하와이 갔다고 SNS 올릴 것 같아요. 올릴 수도 있죠. 난 거의 안 올리는 것 같아. 내가 내 데이터로는 아직 안 올리는. 안 올려요. 결핍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채우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하와이 갔던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가 나의 격언이야.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선가 그 글을 봤는데 누군가의 댓글이었나? 그것이 일상인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제가 하더라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하와이에 2014년도에 처음 갔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 만에 애들 데리고 하와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가는 비행기에 이건희 회장님이 탄 거예요. 맞아, 이건희 회장님은 하와이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2달 동안 살고 오시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빅 아일랜드라고 큰 섬이 있는데 거기 별장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분은 자랑 안 하시잖아. 그쵸. 매년 가시는데 여기서 살다 오시는데 겨울마다 나는 한 번 가는데 흥분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매년 가시는데도 심지어 나는 딱 10일 갔다 오는데 그분은 2달 동안 가시는데 자랑 그런 거거든요. 저는 결핍이 많은 거고 그분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뭐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듯이 그게 일상이 되면 그냥 뭐 일상적인 걸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에이, 부럽다.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감사에 대한 것도 감사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 근데 그게 물론 감사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냥 메일 쓸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끝내거든요. 별로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는 감사합니다. 이제 딱히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 메일 맥락에서 우리가 오고 간 대화에서 감사할 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인사 대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진심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법정 스님이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청정하게 지내십시오라든지. 좀 부담되는데요? 맑고 향기롭게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은 난 그런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건 약간 좀
생각을 덜한 단어고 네. 네. 그렇죠? 좀 사무적이죠. 좀 맑게 지내십시오라든지 이런 거 좋잖아요. 청정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근데 나의 더러움이 막 느껴져가지고 나 더러운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도 좀 조심해라. 너무 과잉 친절 그런 사람들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맞아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나에게 득될 것이 있어서 뭔가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완서 선생님 책에서 제가 그거 봤던 것 같은데 박완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호들갑 떠는 사람, 수선 떠는 사람. 저 싫어하시겠다. 어리광 부리는 사람 이런 거 다 지나친 거거든요. 근데 저도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처음 보는 사람이 막 반색을 하면 갑자기 몸이 굳으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지나치게 친절했던 사람 항상 뭐가 있었어.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게 대부분이에요. 강의. 그러면서 어머 만나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왜 지금 오셨어요? 아니, 물론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보면 뭐가 잘 안 돼. 네.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께 담담하게 물 멋있다. 우리 참 멋있네요. 뜸하다가 선생님 나오실래요? 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저번 주 책을 벌새라는 영화도 보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책으로 나와서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담담해요, 영화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 다큐야, 다큐? 다큐는 아닌데. 영화예요, 영화. 그냥 그 중2 아이, 1994년에 중2인 한 여자아이를 담담하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선에서도 되게 배울 게 있다고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거 좀 누르기 힘든데 어떡하지? 그런 건 괜찮아. 그거는 사실 그럴 만한 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 날 본 사람이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처음 하는데 뭐 이렇게 반색을 하냐 이거. 아니 우리 오랜만에만 반색할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감정에 솔직한 거고.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는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겠죠. 여기 이제 명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지 않으려면 나를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그쵸. 뭐가 지나친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 삶에서 지나친 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명상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생각 자체가 명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저도 아까 그런 반색을 할 때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당신 좋아하게 해주려고 내가 좀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돌아보고. 근데 벌써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메타인지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나친 거 아닐까? 그건 괜찮아. 명상이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 그리고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효용성이 메타인지가 발달하잖아요. 왜?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대비하잖아. 나는 그런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달라. 내가 만나보면 급이 달라졌어. 하지만 칭찬에 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표정 와. 받았다고 하고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습니다. 후원금은 일일이 하겠습니다. 막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책이 되게 교훈도 많은데 보다 보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요? 저는 여기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견말이 많은 이유라는 챕터예요.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말, 아무 소용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하지 않으면 된다. 왜 그런 말을 굳이 꺼내는가? 누구를 위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을 위한 것이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말을 꺼내는 사람도 있다.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지라는 것이다. 아, so cool. 야, 참 고약한 심보다. 그쪽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데 라고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정말 걱정이 돼서일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걱정 없이 사는 네가 미워 죽겠으니 걱정거리를 주려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다. 라고 써주신 단락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네. 너무 막 웃겼는데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뭐 누구누구님 예를 들면 로사님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지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싫어. 걱정돼서 하는 말 이렇게 종합 세트로 맞아.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완전 진짜 못된 심보인 거네. 보통 그 말은 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줄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혹시 들었어? 나에 대해 이런 거. 떠도는 말. 맞아, 맞아, 사람들이 너 네.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알아? 너는 모르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참 그것도 좀 절제해라. 그렇죠? 그건 절제가 아니고 하지 않아야 돼.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냥 다이렉트하게 너 이런 소문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말을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야. 네. 그걸 뭐 알아서 전해서 뭐해. 그쵸. 그 사람 맘만 어지럽히고. 그럼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고 네.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곧. 근데 그런 말 아니 그런 말이 오갈 수 있잖아요. 상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거나. 근데 그런 말 참 많이 전하고 네. 그런 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쵸, 막 그쵸. 프로파간다들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다른 관심거리가 없는 거야. 그냥 가십으로. 우리는 사실 너무 바빠. 우리 책도 소개해야 되고 너무 할 게 그렇죠.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들어도 그냥 들어갔다 나가. 아유, 바빠 죽겠는데 뭐 야, 걔가 바람핀 걸 내가 알아서 뭐 해 내가. 맞습니다.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 그거까지 신경 써. 근데 우리는 들어왔다가 나가 다 정말.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은 뾰족히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랬어? 좀 더 얘기해봐. 진짜 관심사가 그것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런 것 발전하지 같아요. 못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시간을 쓰느냐고 네. 다른 걸 발전하지 못해. 네. 나는 근데 내 특징이 네. 이런 거 진짜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말풍선은 많이 그래 혼자서. 그래서 나중에 말풍선이라는 책 하나 쓰려고 그래. 그건 소설로 써주세요. 소설로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요즘 정보를 너무 많이 저희가 받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로 진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 너무 과한 에너지가 그렇죠. 거기다 소모되면 막상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스마트폰을 정말 치워야 되나 아니면 정말 안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다 처박아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잠깐 좀 넣어놓는 서랍 같은 데다가 잠깐 넣어놓고요. 떠올라요 갑자기. 맞다 결제해야 되는데 뭐 어디 돈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러다가 맞다 뭐 그거 애들 숙제 또 앱으로 확인해야 되고 막 정말 다양한 일을 하니까 아니면 맞다 다독다독 댓글 달아야 되나 뭐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올라요. 그거를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근데 그 중에 급한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적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그냥 핸드폰이 하고 싶다. 좋아. 본능에 충실하게 살자. 그러니까 좀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안 돼요. 저는 또 더군다나 핸드폰으로 스케줄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랬지? 막 이런 것들 체크를 하다 보면 계속 저도 모르게 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스케줄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카페에 댓글이 달렸나? 블로그에 뭐 달렸나?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하게 되고 이러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좀 절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생각만. 네. 요즘 선생님이 읽으신 좀 좋은 책이 다독다독에 소개할 만한 좋은 책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제 어찌다가 역사책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회계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회계? 파이낸스. 회계의 세계사. 네. 사실은 뭐 제목이 너무 없게 생겼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누가 이제 보내줘서 읽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떤 지점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어카운팅인 줄 아세요? 셈을 세서?
내가 CPA 회계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뭐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역사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가장 강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후발 국가가 네덜란드하고 영국이에요. 네. 그 당시는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완전히 바다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자기네들도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고 싶은데 쉽지가 않잖아. 걔들이 너무 세니까. 네. 그 배도 커야 되고 배에다 대포도 실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엔 주주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돈을 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주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웠어요. 거기다 대포도 싣고 군대도 싣고. 근데 주주들이 한 200명 되니까 매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이 얼마 모았다. 작년에 수익이 얼마 났다.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어카운팅 4야 설명이. 거기서 나온 게 어카운팅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발명과 회계사의 발명이 같이 가는 거야. 야. 그다음에 보면 재무회계에서는 그런 그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감가상각은 영국에서 발명이 됐는데 철도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네. 1850년대쯤. 근데 철도는 그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철도도 깔아야 되지, 기관차도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초기 투자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야. 네. 그 이익이 안 나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회계사들이 고민하다가 투자 비용을 몇 년에 나눠서 상각을 하자 해서 나온 개념이 감가상각이거든요. 회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난 사건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맞아. 이렇게 재미없는 과목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만일 모든 걸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열광할까? 맞아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일본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책도 아니구나. 예. 회계의 세계사. 예. 저도 어릴 바로 때 구매해야지. 예. 설민석 선생님이 계셨다면 국사를 훨씬 더 재밌게 그렇죠.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뭐 삼국 관계 뭐 그것만 맨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책을 제일 많이 읽어요. 일본에 관련된 책, 지리가 중요하거든요. 지리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책.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난 책 안 읽는 사람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 맞아요. 네. 모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책 사세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사실 보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지점에서 한국이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같은 거가 그렇거든요. 네. 사실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국가를 좌우하는 가장 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책이에요.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는 끝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에너지하고 그런 세계 정세에 관련된 건데 쉐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아니거든요. 네. 셰일가스 때문에요. 셰일가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자가 참 똑똑해. 저자는 근데 우리 같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석유를 많이 생산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이게 미래의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답은 두 가지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딱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석유 수급이야. 근데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걱정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항상 사우디 앞에다가 그 항공모함을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으려고. 근데 미국이 이제 최대의 석유 수출 국가가 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야. 왜? 미국은 천혜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국경선도 나라도 하지 석유도 많지. 인구도 많지. 주변에 강대국이 없잖아요. 네. 카나다도 그렇지, 멕시코도 그렇지. 거기다가 또 인구 구조도 건강해요. 다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또 인구도 증가하고 막. 네. 그럼 미국은 이제 앞으로 외국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가설은 뭐냐면 그러면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사람의 가설은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야. 왜? 사우디는 미국 편이고 이란은 군사 강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큰 형님이 빠지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즈벡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왜? 러시아는 석유도 없고 곡창이 없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우즈벡을 먹으러 들어올 거야.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일본, 중국, 한국이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세국은 사우디에서 석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길잖아요. 물류 공급선.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석유값이 왕창 오를 것이다. 와, 그러네. 그럼 세 나라는 절대 안 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가설을 던져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본은 해양 강국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1939년도에 항공모함을 19대 가졌던 나라예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네. 지금 중국이 2대 갖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을. 그렇죠? 우리는 항공모함을 줘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응? 그럼 일본이 남중국 해쪽을 해갖고 아마 자기네가 물류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은 어디에 줄을 서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 던지는 거야. 야, 그러네요. 그 책가 그런 거야. 만약 독도에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의 이지스함인가? 이지스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허투루 봤지만 저는 딱 보더라고. 야, 얘들아 항공모함을 1939년대 19대 띄웠던 나라니까. 네네. 바꾸기 시작하면 수년에 몇 달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미국 눈치 보려고 안 만들었을 텐데. 근데 항공모함을 독도에 딱 띄우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해군 공군력으로는 독도까지 갔다 오기도 어렵대요. 응? 북한이 지켜주지 않을까요? 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의 책이야. 그런 식의 책을 보면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에너지로 시작해서 이게 전쟁까지 이어지는 정치적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정말 에너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에너지는.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편안하게 살았었는데 괜히 그런 책을 봐갖고 아주 마음의 평화가 다 깨졌어. 안 볼래요. 이미 다 들었어. 핵심 내용. 이게 들은 얘기는 금방 까먹어요.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지 않는. 역시 만물 박사시고 너무 대단하세요. 어떤 내용 제 인생 상담도 제가 그때 한글태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그 두 분께도 얘기 안 했던 제 인생의 비밀들을 한글태 선생님께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만나고도 얘기 안 했던 제 출생의 비밀은 아니지만 알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생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얘기 보따리를 다 풀게 하는 한글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지구 환경부터 개인 일상생활까지도 다 얘기를 받아주시고 전 분야를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 말에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되게 또 큰 힘이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진짜 전문가신 게 어려운 얘기를 정말 쉽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능력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네. 만나기만 해도. 그만하시죠. 네. 지갑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업 그런 컨설팅 할 때 어떤 부분 제일 많이 컨설팅 해주세요? 근데 기업도 되게 이제 그것만 또 다른데, 예를 들면 얘가 요새 청소 관련된 회사를 하나 이제 자문을 하는데, 그 회사가 한 18년 동안 적자를 본 거예요.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략이 잘못돼, 시장을 잘못 읽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이 회사가 B2C입니까? B2B입니까? 네. 또 이 사람은 B2C라는 거야. 난 아니다. 이 회사는 B2B다. 응? 이 회사는 청소를 파는 게 아니고 청소는 앞에 나가는 거고 오히려 소독제, 청소독을 파는 회사다. 또 옆에 그 스타벅스 출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스타벅스 오래 있었던 분인데 스타벅스가 사실은 커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원두로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B2C로 사업을 보는 거하고 B2B로 보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탁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확 전략을 바꾸고 있어. 아마 조만간에 흑자를 낼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자기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안 보는 것 같아. 너는 가서 보이더라고. 그리고 18년 동안 적자를 봤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아 있는 게 신기한데요. 근데 그 회사는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거기다 18년 동안 돈을 이제 많이 해서 수백억을 이제 갖다 쏟아부은 거지. 네, 멋지네요. 그래서 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물어봐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렇죠. 저 왜 이래요? 이런 사람 있잖아.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게 막 지금 한글태 선생님한테 막 메일 오는 거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우리 회사 많이 올 것 같아요. 또 독서 또 클럽 이끄시니까 그 독서 클럽에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글태 선생님 어떤 SNS나 이런 거 활발하게 제일 어디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독자분들이 우리 한글태 선생님 책으로밖에 못 만나 뵙나요?
어떤 채널로 만날 수 있나요? 다독다독. 네. 저희한테 예, 뒷돈을 주시면 커미션 좀 띄고 예, 만나게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세상을 구하는 엄마들 책 검색,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뭐라고? 곤란한 질문인가요? 아니 곤란하지 않은데 트레바리 이런 데요? 트레바리랑은 되게 다르죠. 저희는 이제 하는데 하여튼 뭐 관심 가지면 저도 블로그가 있고 하니까 연락처는 다 거기 블로그 블로그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책 가지고 뭔가 토론하고 싶거나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소한 5권 이상은 읽으셔야 자권이 그건 맞아. 자격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 얻는데 다독다독 이게 수익 모델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이 B2C를 가장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요? 예. 아까 내가 벌써 얘기했어요.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랬었어요? 네. 진짜요? 어떤 거예요? 네? 얘기해도 돼요? 제가 그거 전에 하나만 더 시간 되면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그 얘기는 좀 아까 그 플러그 앤 플레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근데 회사 이름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회사야. 처음 들어보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회사인데 그게 그냥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내가 강연에서 만났던 그런데 저를 섭외했던 사람이더라고. 근데 그 회사가 되게 학력은 좋은데 되게 나른해. 연봉은 엄청 많아. 근데 내가 한 5번 정도 강의하면서 내가 그랬대요. 난 기억이 잘 안 나. 오래전 일이라. 당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른하냐? 하여튼 회사 너무 오래 다니면 안 된다. 자꾸 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보험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 가서 3년 동안 지사생활을 하면서 너 눈이 떠진 거야. 또 싱가포르 굉장히 활성화돼 있대요. 특히 핀테크 같은 게. 그래서 보면 거긴 우버도 이게 그랩한테 밀려가지고 우버도 다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랩 다 그랩 쓰죠, 맞죠? 글쎄.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한국에 올라오려는데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회사 사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큰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델이야. 그래서 나 이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 오너가 이란 사람인데 임대업자야, 임대업자.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2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1호로 들어온 그 임차인이 그 로지텍이라는 회사야. 유명한 회사네. 마우스 만드는 회사. 그렇죠. 두 명이 들어왔다가 50명이 돼서 나간 거야. 두 번째로 들어온 회사가 구글이야. 에? 진짜요? 와. 그래서 구글 럭키를 치면 나온다. 구글 럭키 어쩌고저쩌고 구글. 그래서 6명이 들어왔다가 50명이 돼서 나간 거야. 야, 지분 1%만 받았어. 야. 5번째로 들어온 회사가 그 피터 틸의 페이팔이야. 대박. 야.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페이팔 사람들이 찌질해서 이 자식들이 임대료도 못 낼 것 같다 해서 주식으로 받았대. 대박이다. 그래서 그 회사 거기 그 빌딩을 거친 사람은 다 유니콘이 된 거야. 신기하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대업을 하다가 야 이거 뭐야? 얘 좀 뭐 바꿔야 되겠다 해갖고 그 앞에 필립스 공장이 있었던 10,000평짜리 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이제 자기가 사갖고 지금은 위워크 같은 모델이죠. 그런 걸 한 다음에 한 400개 정도의 이런 스타트업을 다 이제 입주시켜서 임대를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 기업이죠. 포드나 뭐 크라이슬러나 무슨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와서 야 우리가 뭐 좀 M&A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어? 하면서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야. 얘들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미치잖아. 맨날 소개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회원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15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이 한 500개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원하는 회원으로 한 회사가 한 500개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독다독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이게 되게 축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출연자들이 많잖아.
그럼 출연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에이전시 같은 걸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섭외가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뭐 한 50명 정도 내가 전화만 하면 다 밥은 먹을 수 있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 내가 볼 때는. 네. 섭외의 여왕. 야. 연락하면 밥 식사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한근태 교수님의 식사 100만 원권 팔고 교수님께는 한 10,000원 드리고 교통비 하시라고 택시비 드리고. 네. 지나친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요? 이제 팬분들은 그냥 즐겁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기회의 비용이고 시간이 그렇죠.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즐겁게 해도 조금 뭐 월급이랄까 뭐 이런 것 정도는 되면 참 더 집중해서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겠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영상화하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고 다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자신의 개인 브랜딩이라거나 아니면 내 사업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또 마케팅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알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한근태 선생님 다른 책들 컨설팅에 관련된 책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네, 진짜. 네. 네. 무엇보다 선생님을 뵙고 싶은 분들은 네.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아니 한근태 선생님 블로그 있는데 왜 여기 통해서 우리가 더 좋아. 네. 그래서 이거 다음 또 통해서 하신 분은 얼리버드 세일 드리겠습니다. 얼리버드. 네. 네. 한근태 교수님의 블로그를 한 것보다 더 싸게. 예. 블로그 안 알려드려요. 치면 나오는데. 언제나 진짜 만나뵈면 즐겁고요. 네. 네. 큰일 났어요. 이 웃음소리 다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가요. 뭐 어때요? 뭐 에너지인데 뭐 이것들. 네. 다음 진짜 책들 올해 진짜 6권 나와요. 또 2020년에. 일단 뭐 곧 나올 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의 사전에 재정의로 나오고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애정사.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사전. 너무 재밌다. 아까 얘기했던 거 존중과 존경, 네. 뇌물과 선물, 그 토론과 토의. 맞아요. 그거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사실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진짜 어려운 네, 일인데. 맞아요. 인용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책 나오면 사람들 많이. 그 작업을 너무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저로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난 태생인 것 같아요. 난 그런 게 관심이 가요. 아무튼 올해 또 한 최소 6권의 책은 더 코로나 나올 것 덕분에 같으니까. 코로나 덕분에 더 나올 수도 있어. 과유불급. 네. 또 새로운 책 선생님 신간 출간되면 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또 벌써 참 선생님 모시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진짜 2시간이 훌쩍 가는데요. 아쉽지만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절제하면서 선생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